안녕하십니까? 오영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복 탄력성이란 주제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책을 내용을 주제로 할 겁니다. 이 책은 김주환 연세대학교에 계신 김주환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출판사는 위즈덤 하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나오는 회복 탄력성을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배양할 수 있는지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란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신 분도 있고 생소하신 분도 있고 그러실 겁니다. 저는 이 회복 탄력성을 현장에서 이제 청소년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 그 아이들의 강점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사실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어떤 전문 용어로 나오니까 저도 용어가 약간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뭔지요. 우리는 이 회복 탄력성을 마음의 근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근력. 우리 몸의 근력, 마음의 근력. 이번 시간에는 시간에는 이제 회복 탄력성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왜 필요한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복 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히려 도약으로 삼을 수 있는 힘이라고 보는 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경이야말로 사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요. 튀어오르게 하는 스프링보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부분,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역경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여 오히려 더 높은 목표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 탄력성을 마음의 근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힘을 발휘하려면 강한 근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버틸 수 있는 근력이 우리 몸한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도요,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유리 멘탈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여러분. 그리고 멘탈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마음에, 정말 우리가 마음이 어딘지 사실 몰라요. 심장을 마음이라 그러나? 글쎄,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어떤 근육이 있다. 그 마음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유리 멘탈이 아닌 정말 강철한 멘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보완 장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그 자잘한 일상 속에서 겪는 어떤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사건에 대해서 역경을 넘는 의미도 쓰일 수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 오는 자잘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인간관계 갈등도 같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 부모한테 유산받은 그 빌딩이 한 채 있었어요. 그 빌딩에 임대를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걸 다 팔고 싶대요. 팔아서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주식에 묻어둘 거래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한테 맡겨놓고 자기 돈을 그냥 관리를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아했어요. 왜 그 비싼 건물을 다 팔아요? 그랬더니 이분 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월세를 다달이 받는 게 너무 괴롭대요. 여러분. 저는 월세를 다달이 받아서 매달 돈이 쌓이는 그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그게 아니에요. 월세가 또박또박 그 날짜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속을 썩히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진상짓을 하는 분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하나하나 하려니까 자기는 그 스트레스를 못 이기겠대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 자체가 조용하고 되게 말수가 적으신 분인데 새로운 그런 난관에서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를 그분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까 말한 대로 대인관계나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서 버티는 힘이 조금 약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또 그분 나름대로의 자기의 또 장점이 있는 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빌딩을 파셨는지 그 다음엔 제가 말씀을 더 듣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네. 일단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회복 탄력성은
천차만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천차만별이죠.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이게요, 왜 사람마다 다르냐면요. 태어날 때 어떤 성향을 갖고 태어났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어요. 그 집안에 흐르는 집안의 분위기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후에 제가 또 다른 강의에서 이제 아이의 기질과 부모의 기질 이해하기 뭐 또 이런 주제를 제가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또 제가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서는 사람마다 가지고 태어나는 회복 탄력성은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 없어서 갈등을 잘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극복하지 않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 이걸 갖고 오지 않았죠. 여기서는 체계적인 운동하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체력을 기르듯이 회복 탄력성도 대인관계 속에서 관계 경험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것, 그 부모 교육의 하나의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회복 탄력성도 높이시고 또 우리 자녀분들의 회복 탄력성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회복 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인간의 총체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합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 결함이나 약점이 없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해야 되고 약점 없게 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보완할 것도 많고 약점도 많고 그렇지만 그것을 상황에 알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개인의 능력의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 교육은요, 전문 지식을 배양하는 교육 이외에 또 뭐가 있냐면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를 핵심 인재의 역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다양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할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마다의 회복 탄력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나 가족들로부터 헌신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자란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높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부터 아이와 공감하기, 감정하기, 아이의 감정에 이입해주기 계속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리즈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족들로부터 헌신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자란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높습니다. 저는 정신과에서 상담을 하다가 교수로 온 사람입니다.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만나게 되고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저의 주전공이 됐습니다. 예, 그 만난 친구들 상당수가 어떤 경험들이 있냐면 가족으로부터 자기가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다라는 것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한테 물어봐요. 사랑을 충분히 안 주셨나요? 근데 제가 대놓고 당신의 자녀한테 사랑을 충분히 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을 통해서 물어보면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저번에 공감 다루기, 우리 아이의 감정 읽어주기 다 그런 것이 뭡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신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사람마다 회복 탄력성은 태어나는 부분에 차질이 있지만 그것을 트레이닝하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얼마나 신뢰를 주느냐, 그리고 사랑을 주느냐, 아이가 그것을 얼마나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냐의 차이에 있다는 겁니다. 연구를 통해 어른이 된 이후에도 스스로의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 회복 탄력성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연식이 얼마나 되실까요? 저와 비슷할까요? 아니면 작은 아가 엄마들은 저보다 훨씬 어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아가들,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은 회복 탄력성을 전수해 줄 수 있겠죠. 회복 탄력성은 어떻게 해서 발견됐을까요, 여러분들? 그 심리학자인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캐니만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회복 탄력성 이 책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분은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캐니만 교수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경험 자아, 나를 만드는 자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자아가 두 종류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경험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억 자아라는 게 있다요. 뭐가 있다고요? 경험 자아와 기억 자아가 있습니다. 이 두 존재가 공존한다고 합니다. 그럼 경험 자아는 뭘까요, 여러분들? 경험 자아는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자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이제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가 지금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하고 있구나를 경험하고 있죠. 현재를 경험하는 게 경험자입니다. 여러분 현재 뭘 느낍니까? 오영님이란 사람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구나. 나는 그거를 듣고 있구나. 오영님 교수가 오늘 얼굴이 좀 통통해진 것 같네. 이걸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오영님 교수님이 오늘 머리가 어떠네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무슨 자아? 경험하는 자아라는 겁니다. 이 자아는 지금 벌어지는 기쁜 일이나 쾌락을 즐기는 고통이나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던 등 현재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한편 기억자아는 뭘까요? 기억자아는 지나간 경험을 회상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상은 이야기하기 스토리텔링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제 강의를 처음 들은 분은 저를 탐색하겠죠. 저 아줌마는 어떻게 생긴 아줌마야? 저렇게 생겼구나. 머리가 저렇게 짧은 단발에 볼이 통통하게 저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겼네. 키는 얼마나 할까? 등치는 얼마나 할까?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탐색하는 거 경험자인데 저 강의를 벌써 몇 세션 들은 분은 여러분들은 저를 파악하셨을 거예요. 저 오영림 교수의 성격은 좀 털털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중간에 다른 재미난 얘기들도 하고 좀 사람이 그렇구나 하고 저를 이미 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저를 만나오면서 경험한 것들이 쌓인 뭡니까? 기억이라는 거죠. 그 몇 세션에 걸쳐서 저를 만나면서 경험한 것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기억자입니다. 그럼 저를 딱 보면서 오 교수님 오늘은 자주색 옷을 입으셨네. 오 교수님은 밝은색 옷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제 오 교수님 오늘은 어떠네 하고 좀 친근하게 느끼는 분들은 뭐예요? 그 경험하는 거. 매 순간순간 저와 함께 웃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저에 대한 기억이 좋은 기억이 있는 분인 거죠.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오 교수님 오늘도 좀 말이 좀 흐려. 저 양반은 강의하는 게 산만해. 눈을 대체 어디를 보는 거야?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손을 이렇게 많이 움직여? 오늘도 산만해 라고 생각하신 분은 뭡니까? 매 순간 저를 보면서 산만해 저 아줌마 산만해 계속 그러신 기억이 쌓여서 오늘 오영림 교수는 산만해를 만드셨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억자입니다. 경험자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있는 거고요. 기억자는 과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회상한다. 과거의 이야기를 돌려서 생각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스토리텔링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아는 사람은 이제 몇 번 저를 만난 사람은 오 교수님은 얌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라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 몇 살 세에 걸쳐서 볼을 보니까 오 교수가 굉장히 발랄해. 그리고 재밌어. 그리고 산만해.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저 아줌마는 부산하고 산만하지만 에너지가 많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고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스토리텔링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걸 현장에서 경험하는 부분들을 나의 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경험을 저장할 것이냐, 긍정적인 경험을 저장할 것이냐에 따라서 스토리텔링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청소년 상담에서 이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청소년 상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이 청소년 상담은 어떠냐면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무엇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의해서 결정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했느냐가 나를 만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첫 강인가 어디서 그 입양 아동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첫째 아이를 떠나보낸 부모가 그걸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입양한 아이를 볼 때마다 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그 아이가 오버랩 되면서 엄마의 눈은 슬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입양을 온 아이는 엄마가 왜 나를 볼 때 저렇게 맨날 슬프게 쳐다볼까? 내가 뭐를 잘못했는가? 뭐 했는가? 이것이 차곡차곡 차이면서 어떻게 될까요? 아, 나는 내 부모한테 기쁨을 주는 아이가 아니구나. 내 부모한테 근심을 주는 아이구나. 라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첫 번째 죽은 아이에 대해서 애도 가정을 잘하고 하늘나라를 잘 보내준 상태에서 새롭게 입양한 아이를 만났다면, 그런 눈빛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아, 이 아이는 나의 하늘나라로 간 아이가 대신 보내준 친구구나. 이 친구한테 정성을 쏟아주고 사랑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어서 그 엄마의 눈빛이 긍정적인 눈빛으로 밝혔다면 그 아이가 생각하는 기억자는 어떨까요? 아, 나는 우리 엄마한테 기쁨을 주는 아이구나. 아, 나는 우리 엄마한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아, 나는 이 세상에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받은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도 줘야 되겠구나 하는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은 어떻게? 아이가 어떠한 기억자를 갖고 있을 것이냐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부모가 그 기억자의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해요? 좋은 스토리텔링,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스스로가 스토리텔링을 내가 좋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환경에 굉장히 많은 지배를 받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본인의 스토리텔링을 만들기에는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줄 수 있게 해줬을 때, 그 경험 자아가 쌓였을 때 자기를 느끼는 기억자에 있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기억자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쌓여야지만 회복 탄력성이 올라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무엇인가를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경험자입니다. 그런데 강의를 듣고 나서 오영림 교수가 얘기한 그 기억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제 부부 간에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자라는 거죠. 경험은 here, 지금. 기억은 과거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경험자가 느끼는 것과 기억자가 기억하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왜곡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 상담이 그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 우리가 이제 청소년 상담하거나 이 정신과 상담하거나 그럴 때 인지행동치료라는 부분을 많이 씁니다. CBT라는 치료를 많이 쓰고요. 그거 말고도 뭐 되게 다양한 치료 세션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이 뭐냐? 내가 기억하는 자아가 내가 경험하는 자아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내가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왜곡된 것이 쌓이면 그게 피해적인 사고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왜곡된 것을 경험한 것을 재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상담과 마음을 보듬어주는 부분과 이런 거를 통해서 다시 재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청소년 시기가 넘었을 때는 이제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하고 아이들하고 관계가 깨지지 않은 아동 시기, 아동 시기에는 부모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회복성은 바로 이 기억하는 자의 문제입니다. 기억자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이 기억자가 자신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우아이 섬이라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이 이야기는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책을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카우아이 섬이라는 섬에서 40년에 걸쳐서 종단 연구를 했대요. 근데 이 섬을 이제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외부하고 외지인하고의 접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굉장히 열악한 곳이랍니다. 굉장히 열악한 곳이고 인간한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불행의 요소들이 여기서 다 일어나는 아주 열악한 섬을 40년의 종단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위너 교수가 40년에 걸친 연구를 정리하면서 발견한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핵심인 이제 인간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역시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장에서도 똑같이 불우한 환경이 대물림 되더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여기서 이제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 팀으로 들어가서 40년 종단 연구를 했고 맨 마지막에 위너 교수가 하나를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럼 아주 고질적이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서 정말 이 사람들도 중증의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뭐 죄를 많이 짓거나 이런 아이들로 이제 성장하는 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럼 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남다라는 이야기가 이 카우아이 섬의 처음에 보고서는 그랬어요. 역시 식상하죠. 그렇죠? 역시 어때요? 그 가정 환경이 힘들고 불우한 상태에서는 불우한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거였지만 아주 열악한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잘 되는 아이들은 과연 무엇이냐를 역으로 찾는 것이 이 위너 교수가 최종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제대로 성장해 나간 아이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했으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해서 40살이 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 한 연구입니다. 그 봤더니 상황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들이에요. 아, 이 친구도 역시 잘못되겠구나 했는데 의외로 그걸 잘 역경을 극복하고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서 잘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를 공통적인 것을 찾아냈더니 그게 바로 인간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인간관계에 있었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은요, 예외 없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 입장에서 무조건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아이 인생 중에 한 명은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 종단 연구를 할 때까지 계속 그 어른이 있어주면 더 럭키하고 고마운 거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중요한 포인트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에 이 아이의 말을 전적으로 들어주는, 전적으로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누군가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굉장히 불우한 상황에서도 부모님도 다 죽고 그런 아이가 나오는데 인자한 할아버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뭐 돈이 많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상태지만 이 아이를 잘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긍정의 힘을 이끌어주는 할아버지가 한 명이 있었던 소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청의 힘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주는 것들, 잘 공감해주는 것들. 일단 선생님 저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게 잘 안 돼요. 그것도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학습이라 그랬잖아요.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일단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잘. 요즘 롯데 홈쇼핑에 그 홍록기 씨가 쇼 호스트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말 토요일 날 나오는데 홍록기 씨가 뭘 하나 봤더니 그 여자 호스트 두 분이 나오고 홍록기 씨가 나와요. 이분이 하는 것은 여자 호스트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받아쳐서
아, 그렇죠. 통기성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옷을 입으면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쇼호스트가 얘기를 해요. 홍록기 씨가 그렇죠. 아주 럭셔리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참 보다가 저는 이런 일을 하니까 사람을 관찰하는 게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홍록기 씨가 뭘 하고 있나 봤더니 반영적 경청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럼 말 잘하는 쇼호스트 두 분이 말하는데 그 홍록기 씨가 무슨 얘기를 더 할 수 있겠어요. 상품 정보도 쇼호스트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반영적 경청을 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도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아이들 마음 공감하는 거 안 되면 엄마 짜증나! 아이가 그럼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나? 얼마나 짜증이 나? 그거라도 해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만도 여기서 말하는 아이 입장에서 무조건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그 능력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멋지게 한번 말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사람은 결국 사랑을 먹고 산다는 것. 이것이 카우아이 섬 연론의 결론하고 같은 겁니다. 톨스토이가 그랬대요. 사람은 결국 사랑을 먹고 산다. 그래서 이 카우아이 섬의 연구의 결론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주는 사랑의 에너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 아이는 강한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게 뭐예요? 남 앞에 군림하는 인간이 강한인가요? 아닙니다.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유연함이 있는 부분들이 강한 사람이죠. 저는 그래서 한때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저의 아이디를 바람 불면 눕는 잔디라고 썼습니다. 바람 불면 눕는 잔디. 이건 뭘까? 세상에 자기 뿌리는 있지만 순응하는 잔디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좀 누워주고 이리 불면 이리도 누워주지만 뿌리는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를 잘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물을 잘 갖고 있다가 이 잔디에 있는 농토를 풍부하게 자양분을 해주는 그런 잔디. 예, 그런 인간이 강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 없는 아이는 강한 인간이 되지 못한다. 여기서의 강한 인간은 세상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을 먹고 자라야 아이는 이 험한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아 존중심을 길러가며 나아가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상당수의 분들이 다른 사람에 공감하는 걸 참 잘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실에 가서 제 차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머리를 하고 있는 두 분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 분이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이신데 머리를 빨리 하고 가야 돼요. 12시 반에 고객이 오기로 한 거예요. 마음이 퐁당퐁당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용사는 혼자서 이 두 분을 해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옆에 이제 그냥 앉아 있는 머리를 하고 있는 분이 있고 이분이 그 부동산 사장님이 아우 나 마음이 너무 급해. 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은 부동산에 가 있는 것 같아. 아니 사장님 머리가 언제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우 마음이 거기 가 계시군요. 여기 계시지만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분이 공감을 참 잘하시는 분이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 부동산 사장님이 아 그러네요. 제가 마음이 좀 그러네요 하면서 자기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분이 막 자기가 막 불안해서 막 목소리도 크고 언니 언제 돼? 막 이렇게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유 마음이 거기 가 계시군요. 많이 좀 막 불안하시군요. 하니까 아 그러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막 목소리도 커지고 내가 그랬네 하면서 자기께 낮추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미용사가 저기 이분이 바쁘시다는데 잠깐 머리 먼저 만나드려도 좀 될까요? 그랬더니 아, 예, 먼저 해드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 먼저 해드리고, 이분은 그 다음에 했고, 저는 좀 많이 기다려야 됐겠죠, 그쵸? 그러니까 가시면서 사장님이 아주 진심으로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그분한테 가시고, 좀 있다가 한 3분 정도 지났는데 다시 올라오셨어요, 그 부동산 사장님이.
왜 오셨냐 했더니 아래층에 떡집인데 떡을 사갖고 오셔서 그 손님을 주면서 감사하다고 나눠 드시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수혜자는 누굴까요? 저요. 떡순이. 예, 떡 좋아하는 오영님이가 최고의 수혜자입니다. 왜? 그 두 미용사도 그렇고 두 번째 머리 하시는 분도 그렇고 다이어트 중이라서 탄수화물 드시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왜 제일 많이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뒤에서 기다렸잖아요. 그쵸? 저도 그래서 그렇게 했죠. 예, 저 오늘 시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미안하니까 떡이라도 드세요 그러길래 뒤에서 열심히 떡을 먹었습니다. 예. 인간관계 한 포인트를 그냥 재미나게 제 이야기를 드린 건데 그 생활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번째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겠어야 그분은 분명히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있을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됩니다. 엄마랑 있는 게 즐거울 수 있게, 아빠랑 있는 게 즐거울 수 있게 해주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와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잘 해주시라는 겁니다. 이제 회복 탄력성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요소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가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자기를 조절하는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긍정성. 얼마나 긍정적인 것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긍정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이 세션에 다 못해요. 여러분 제가 조금씩 쪼개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답은요. 회복 탄력성에 자기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다 좋지만 맨 마지막에 있는 긍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긍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긍정성을 강화하면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아까 청소년 상담하고 아동 청소년 상담할 때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런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고 강점, 관점이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아이들의 강점을 부각하는 일을 하다 보면요.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성을 습관화하면 누구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성을 습관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뇌를 긍정적인 뇌로 바꾼다는 거죠. 긍정적인 뇌를 바꾼다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나 사물을 볼 때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습관을 통해서 계속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정신과에서 아동 청소년 사회기술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 했습니다. 처음에 1998년에 제가 진행했던 것 같아요. 당시 한국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 있는 아티클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게 많아요. 모였던 아이들이 친구를 잘 못 사귀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소극적이고 약간 아니면 산만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안 되는 걸 잘 되게 해주려고 맨 처음에 정말 무식한 방법을 썼습니다. 눈 마주침이 안 되는 아이들은 서로 눈 마주치는 거 훈련시키고요. 사람을 만났을 때 말을 더듬는 아이들은 말을 많이 하는 거를 연습시키고 막 이렇게 연습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아이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야 너희들 뭘 좋아하니? 그러니까 각자가 좋아하는 게 관심 있는 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그 다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들 했던 것 같습니다. 애들 좋아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냐면은 요 시간만은 우리들의 세상인 걸 만들어 준 겁니다.
하는데 부모들이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만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부모들이 와서 뭐 하는지 계속 봐요. 아, 네, 왜요?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궁금한 겁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학원 가라 그러면 삐질삐질 그러고 안 가고 이 프로그램도 맨 처음엔 안 간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이제 그 프로그램이 학교 끝나고 했으니까 뭐 5시 반 정도 했다 그러면은 엄마가 이제 이 프로그램 가라고 얘기하려고 한 4시 정도에 전화를 집에 딱 했는데 애가 없어요. 97년이니까 핸드폰 없을 때 여러분들. 애가 벌써 저가 하는 프로그램 하는 대로 오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오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 너무 신선하죠. 우리 애를 체긍하고 뭐하고 해야지만 애를 하나 움직이는데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이 달려서 그것도 저 병원에 있었잖아요. 병원에 있었는데 애들이 다 병원으로 온단 말이에요. 부모가 너무 신기한 거. 대체 뭐가 이 아이들을 저렇게 솔선수범해서 저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오게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야, 요번 달에 할 거 많으니까 그 프로그램 끊자 이러면은 아니야 엄마 나 더 할 거야 애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모는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솔직하게 물어보더라. 선생님 뭐 하세요? 아, 저 애들하고 노는데요? 애들하고 놀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들어와서 제가 이제 부모들 들어와서 보는 거는 제가 반대했어요. 왜 반대하냐면은 아이들이 이게 우리만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우리만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한 회분을 녹화해서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안 되는 걸 하는 것보단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잘하는 거를 강화시켜주는 게 낫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긍정성이잖아요. 자기의 긍정성이 올라가게 되면은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생기면서 자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여유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시라는 것들. 너 뭘 잘해. 내가 보기엔 엄마는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 말 많이 해주십시오. 그게 어디에 들어간다? 아이의 뇌에 박힐 수 있게. 그게 쌓여서 뭐가 된다고요? 긍정의 뇌로 바뀌고 긍정의 뇌는 세상을 처음에 딱 바라봤을 때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느냐는 겁니다. 왜 집신장사와 남학신 장사를 준 그 어머니 얘기 있잖아요. 그 시리즈. 여러분 아시죠? 그 비 오는 날은 어머니 누굴 집신장사 장사 안 된다고 걱정하고 비 오는 날은 비 안 오는 날은 또 어떻게 해요? 남학신 장사 걱정했잖아요. 그 엄마는 부정의 아이콘이에요. 그쵸?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비 오는 날은 남학신 장사 아들이 장사 잘 되는 거고 비 안 오는 날은 집신 장사 아들이 장사 잘 된다고 생각하면 같은 상황이라도 이 엄마가 사는 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뇌로 바꾸는 거를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경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우리 엄마가 굉장히 저를 엄하게 길러서 힘들게 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겁니다. 체육 시간에 어떤 아이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왕창 사왔어요.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나왔죠. 그 국민학교 때 어떤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왕창 사와서 우리한테 돌렸어요. 먹으면서도 부러웠기도 하면서 약간 배도 꼬여. 아, 우리 엄마도 오면 좋겠는데. 또 보니까 선생님이 약간 그 아이를 대하는 게 우리랑 다른 느낌도 있고, 예, 그런지 아닌지 잘 몰라요. 약간 꼬인 상태에서 이제 와서 엄마, 오늘 뭐 황땡땡 걔네 엄마가 와갖고 우리 아이스크림 사줬다? 그래서 약간 시큰둥하게 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의 반응이 아우, 너무 감사하다. 엄마가 못한 걸 했네. 우리 딸이 이렇게 더운 날 체육대회 준비하는데 지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는 엄마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대 맞은 딱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근데 그것이 제가 왜 사람은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어떠한 사건이나 해서 긍정적인 어떤 핵심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저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살아가는 동안 내내 다른 영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즉,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스스로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뇌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감수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실수를 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저분한테 실수를 했구나를 금방 알아챈다는 거죠. 설령 실수를 범한다 해도 실수로부터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어쩌면 좀 둔해요. 자기가 실수하는 것만 전전긍긍하지 실수를 안 하려고만 노력을 한다는 거죠. 대신에 어떠냐면은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했는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억누르고 무시하려는 것이 무의식에 깔려 있어서 강박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실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직면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바로 가서 제가 아까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의 뇌는 습관적으로 보다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늘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걸 추구를 못합니다. 근데 그 적극적인 사람들은 실수하면 또 툴툴 털고 또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한 인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실수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긍정적인 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의 뇌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뇌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행복을 뇌에 새기는 연습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근력 운동, 여러분 스쿼드 많이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장단지 근육하고 여기에 근육에 힘이 생기면 허리도 안 아프고 무릎도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만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탄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연습하는 게 안 돼요. 마음이 어딘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쵸? 마음에 영향받는 게 뇌예요. 뇌의 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뇌가 필요합니다. 뇌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무의식적인 수준에 자정적으로 내가 겪는 경험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것, 기억하는 자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주는 기억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회복 탄력성은 뇌에 새겨진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스토리텔링을 하는 습관이나 나의 뇌에 그것이 들어가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뇌의 긍정적인 정보 처리 루트를 활성화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내 회로를 심어주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민거리나 어려운 일들을 순간순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상담할 때 이런 거 했습니다. 이제 긍정성 이면에 뭐가 있냐면 애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좀 말을 거칠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거칠게. 근데 이 친구들이 와서 선생님 이게 습관이 돼서 안 고쳐진대요. 그치 뭐 제가 좀 공개석상에서 욕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에이 시읍비읍 딱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입에 밴 거예요. 안 고쳐진대요. 그래서 고민을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러면 그걸 딱 시읍 비읍을 맺은 다음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을 생각해봐. 깜짝이야. 이거더라고요. 그럼 바로 그 얘기를 해. 그럼 얘가 에이 시읍 비읍 한 다음에 아차 한 다음에 어떻게? 아이 깜짝이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렇게 아이가 욕이 나올 때마다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말로 바꿔주는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욕하는 습관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올라와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긍정적으로 한 번 더 다시 생각하는 거를 연습을 했습니다. 애들하고 계속 그 연습을 했습니다. 12주 동안 우리 무슨 일지도 쓰고 뭐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책을 갖고 온 이유는 이 책이 좋아서만 갖고 온 건 아니에요. 저는 임상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쵸? 임상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물론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 이러이러한 거 이러해요 하는 것은 뭐예요? 카더라 통신이죠. 정확한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그 부분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걸 다시 한번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걸 같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지다라는 부분을 그게 뭘까 하고 봤는데 나중에 이 책을 만나서 이게 회복 탄력성이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집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 때 어떻게 해요? 생각이 딱 든 다음에 이거를 긍정적인 생각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한번 바꾸는 연습을 자꾸 해보세요. 언젠간 됩니다, 여러분들. 그 습관을 아이하고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아까 제가 체육대회 때 얘기했었잖아요. 저희 엄마가 그걸 관점을 바꿔서 봐주는 걸 했던 것처럼 하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의 뇌에 그걸 새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지식이 암묵적인 지식이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차곡차곡 쌓이는 지식이 되어 우리의 뇌에 확실한 회복 탄력성의 어떤 신경회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은 내가 만들어 드려야 하는 좋은 습관에 의해 길러지는 겁니다. 우리는 나도 회복 탄력성, 내 스스로도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회복 탄력성을 만들 수 있게 긍정적인 뇌 회로를 아이들이 많이 씹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뇌를 재회로화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부정적인 사건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뇌의 반응 기제를 바꾸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당신의 뇌를 긍정적인 뇌로 만드는 일입니다. 즉,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변화하는 시간에는 어떨까요? 반복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 아이를 잘 기르는 데는 공을 들이시라고요. 그 공이 뭐예요? 공에는 시간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에너지하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훈련은 우리의 뇌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저절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성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정신건강하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입니다. 전 사회복지사잖아요.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그 사람들의 강점을 보고 이런 거죠. 사회복지사들은 그 사람이 안 되는 부분을 갖고 왔을 때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게 그 능력을 배양해 주는 사람이에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성 마인드가 있어야지만 그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자기가 그런 장점이 있는지 모르는 거를 개발해주는 역할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인 걸로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몸에 배어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을 트레이닝을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성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의 첫 번째 요소는요.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 조절 능력. 이 자기 조절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들? 자기 조절 능력의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자기 이해 능력입니다. 자기 이해. 자기 조절이 뭘까? 아까 그 미용실에서 그 부동산 사장님이 자기가 큰 소리로 얘기한지도 모르고 막 얘기하면서 선생님 언제 돼요? 막 얘기하고 막 크게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지금 12시 반까지 가셔야 되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마음이 많이 급하고 불편하신가 봐요 하고 얘기를 해줬을 때
이 부동산 사장님이 아차 하고 느낀 겁니다. 아, 내가 지금 굉장히 흥분돼 있고 불안하구나. 아, 내가 그런 상태구나라는 걸 본인이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아유, 맞아요. 내가 지금 마음이 많이 바쁘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좀 그러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돼요?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를 조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옆에 있는 부분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 내가 그렇구나를 알게 됐잖아요. 그럼 자기 조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자기 조절 능력은 뭐라고요? 자기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의 능력입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자기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잘 못 느낀다 그랬잖아요.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래도 아이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 딸 이렇게 발을 대굴대굴 구르는 거 보니까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나 보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학습되면 엄마, 자기가 발을 동동 구르다가 엄마, 나 지금 뭐가 마음이 불편해. 나 저거 안 해줘서 심통났어. 애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자기 이해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자기 이해 능력은 누가 해줘야 된다? 부모가 훈련시켜줘야 된다. 훈련시켜주는 거의 첫 번째는 감정 읽어주는 겁니다. 자기를 조절하지 못할 때는 상당수 감정적으로 자극받을 때 못하는 거니까 그 감정을 자기 스스로 아, 내가 이런 상태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지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야지만 자신의 행동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회복 탄력성의 첫 번째 능력에 자기 조절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해, 자기 조절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이 자기 이해 능력은 그 자체로는요, 뚜렷한 능력의 발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로는 중요치 않아요. 이게요, 다른 것들과 결합했을 때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에 대한 시너지 역할을 내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감정을 읽어주세요. 아이가 자신의 감수성에 충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감수성이 충만한 아이가 창의성이 좋고 집중력도 좋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감수성이 좋은 아이가 바로 뭐예요?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잘 반응하는 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이해하는 힘, 자기 조절 능력이죠. 이 자기 조절 능력에는요, 감정 조절 능력하고 충동 통제력, 원인 분석력이 있습니다. 자, 자기 조절 능력의 베이스에 깔리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자기를 이해하는 능력에는 어떤 이해가 들어가냐? 나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뭐가 들어갈까요? 나의 감정을 알았으니까 나의 충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왜 이렇게 됐을지 하고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 세트 3개가 자기조절 능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자기조절 능력에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 3개를 베이스로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나를 이해하는 힘을 통해서 나의 감정이 현재 어떤지, 내가 충동 통제를 좀 하고 있는지, 나의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됐을 때 나를 통해 타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미용실 원장님이 동동동동 그럴 때 옆에 있는 분이 12시 반까지 가셔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도요,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비추어 타인이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것과 비슷한 경험을 했을 때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을 보면 저 사람도 그럴 것이다가 바로 공감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나와 남은 하나다라는 것들, 대상관계 이론이나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나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거와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회복 탄력성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인 자기조절 능력이란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자, 여기서는 자기 이해 중에 첫 번째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현재 나의 감정은 어떤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 감정이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는 건지, 과하게 느끼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자기가 알아채야 되겠죠. 알아채고 이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첫째, 스스로의 부정적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감정과 건강한 도전 의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감정 조절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한쪽 이 바지 뒤에가 이 종아리 부분이 쭉 찢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나 보고 웃으면 어떻게 자꾸 거기에 신경을 쓰이는 걸 자기가 느꼈대요.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아유, 그래, 이왕이 뭐 창피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똑같이 패셔너블하게 한쪽도 찢자 하고 한쪽을 쫙 찢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패션에 아주 민감한 바지를 입은 아이가 됐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건강한 도전의식으로 바꾼 거죠. 이것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하고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분에 휩쓸리는 충동적인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충동 통제력입니다. 아, 나의 감정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옛날 제가 다른 거에서 얘기한 적 있을걸요? 아들 셋 준 엄마가 아이들이 너무 미워서 아이의 등짝을 때리려는 순간 이 자기 손에서 살기가 느껴지는 걸 느꼈다. 이게 뭐예요? 감정이죠. 딱 느끼는 순간 이 손을 뻗치면 안 되겠다를 느껴서 자기를 통제했습니다. 어떻게 통제했다고요? 이쪽 손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잡고 자기를 싹 아래로 내렸을 때요. 이게 충동 통제력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를 알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를 알고 조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이게 뭐예요? 원인 분석력이죠. 그래서 대처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까 자기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실수할까 봐 전전긍긍하느라고 실수를 한 상태에서 어떻게 역시 난 안 돼, 난 또 실수를 했어 하고 거기에 이렇게 막 파묻혀 들어가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요. 그냥 그 감정에만 빠져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같은 실수를 해도 그 감정에 빠져 있지 않고 빨리 빠져나와서 뭘 봐요? 내가 왜 실수를 했지? 내가 이 상태에서 왜 이렇게 됐었지? 하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복 탄력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감정을 먼저 인식하는 거,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것들, 감정 다음에 바로 나오는 행동인데 행동을 조절해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것들,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갖고 막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빠져나와서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왜 됐을까를 볼 수 있는 게 원인 분석력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아이들 혼낼 때 어떻게 기승전결로 하고 같이 따져보고 알아보라고 한 것이 바로 원인 분석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요 세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